여기서 세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 민간 영역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 실천 방법들, 그다음에 공공에서의 민간 그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사례관리가 통합사례관리와 공동사례관리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공 영역에서의 사례관리의 정의는 뭐냐? 지역 내의 공공 또는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뭐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같죠. 예, 아까 말씀드린 사례의 특징이 뭐냐?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체계를 토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체계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에 대한 관리를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 체계를 토대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통합 사례 관리다. 차이는 공공과 민간이 가진 자원들을 함께 관리하면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합 사례 관리자인 공공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가는 사업이다. 네, 모니터링, 점검해 나간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 주당이면 주당,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단위,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 사례 관리의 정의이고요. 자, 이럴 때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수행 방법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어느 기관도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클라이언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 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실천 방법이다.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하고자 했으나 해도 잘 안 되는 부분, 또 하기는 하지만 효과적이 않은 부분, 또 하쯤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공공에서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사례 관리를 실행하는 실천 방법이 바로 통합 사례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사례 관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 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한 대상자 혹은 한 대상 가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업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 사례 관리자, 공공 사례 관리자를 구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게 바로 공동 사례 관리다. 그래서 민간 사례 관리, 그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 공동 사례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만 굳이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구별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다 사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그냥 통합 사례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는 똑같죠?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개별 기관 중심의 사례 관리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과의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천 방법이다. 사례관리의 특징이나 기반, 실천 방법들은 다 똑같고요. 통합사례관리의 특징은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개별 기관 중심이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라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과 협력적인 운영 체계를 갖춘다. 이게 이제 통합 사례 관리, 공공 사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 사례 관리는 통합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난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사례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환경까지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 실천 방법이 바로
공동사례관리다. 그래서 민간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공동사례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의 유사 개념, 아까 민간사례관리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호관리,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죠. 또 관리보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호관리라는 말은 영국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관리보호는 주로 미국의 건강보호체계에서 발달한 개념입니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중요하죠. 개별사회사업과 공동사회, 사례관리의 공통점 및 차이점.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사례관리에 대한 오늘 수업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사회사업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현재 배우고 있는 사례관리 사업과는 이전에 했던 실천 방법, 각광받았던 실천 방법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별의 개인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관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까 설명드린 환경 속의 인간 체계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환경 속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클라이언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관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 강화와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런 사회사업들, 실천 방법들로 개별 사회사업,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케이스 워크를 할 거냐라고 구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보면 차이점은 뭐냐? 사례관리에서의 개입의 목적, 클라이언트 개입의 목적은 개별 사회사업에서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문제들을 프로블럼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례관리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개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제와 욕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의 초점은 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사정과 상담 및 치료에 개입한 활동들을 했죠. 근데 이제 사례관리에서는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욕구 충족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나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 개입의 특징은 개별사회 사업에서는 사후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환경 조정을 하는 것들을 강조했다라 그러면 사례관리에서는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 써놓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실천의 방법이 좀 많이 개선되고 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더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사회 사업에서는 개입의 효과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관리에서는 개입의 효과성, 효율성, 또 보호비용을 통제하고 사회적인 비용들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야기는 뭐냐?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각 기관의 서비스 중복되는 것들을 통합 조정해서 한 번에 원하는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웃리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관에서 서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자기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밖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활동을 아웃리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아웃리치의 방향을 보면 개별사회 사업에서는 기관 내 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부분적인 아웃리치, 찾아가는 서비스를 줬다라 그러면 사례관리에서는 적극적인 가정 방문과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사례관리 이전의 서비스 실천 방법이었던 개별사회 사업과의 차이점, 공통점. 어쨌든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건 같지만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한번 표를 통해서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목적과 목표, 실천적 측면의 목적과 목표. 사례관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목적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가 건강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욕구를 충족하고 또 그 가족을 둘러싸이는 주변 환경 속에 나를 둘러싸이는 주변 환경 체계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많은 개별 사회 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례관리는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바라는 바 욕구가 뭔지를 조사를 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데 그 자원들을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끌어다가. 그래서 그 자원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도와드리고 첫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사회에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C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처음엔 A라는 걸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연결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B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C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 기능 강화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운을 밀어주는 또 그런 방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스스로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의 강점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엠파워먼트라고 하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 보고의 지속성을, 그 다음에 통합된 서비스를, 그 다음에 질이 높은 서비스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례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공하는 사례관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과 클라이언트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들의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효과성,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도 효율성이 높은 효과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비용을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개별 사업을 할 때는 개별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은 그 서비스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A라는 기관에서도 알코올 중독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하고 B라는 기관에서도 동일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란 말이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두 번 받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번만 가서 정확히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될 게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는 거라는 거죠. 필요 없는 비용들이 지출이 됐다는 거죠. 그걸 조정을 하고 관리해서 비용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야기는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랑 같죠. 그래서 중복되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 관리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 또는 비용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례관리의 실천 원리,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때는 어떤 실천 원리를 가질 거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자나 아니면 그런 그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첫 번째,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일한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사회복지사는 그러고 사회복지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Start.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장소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례 관리자는 체계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일관적인 관점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속의 인간, 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통합 관리. 네.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자는 행정적인 과정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례 관리자는 임상적 과정과 기술을 임상적 과정 클리니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상적 과정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장에서의 경험과 그 현장 실천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상이란 말은 현장 실천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 관리자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관리는 민간 사례 관리가 됐든 통합 사례 관리가 됐든 공동 사례 관리가 됐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간에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사례 관리자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개별 사회 사업처럼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위해서 연결되는 환경 속의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서비스 자원들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의 실천 원리는 클라이언트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행정과 임상을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표준 원칙, 미국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죠. 여러분들 교재에 25페이지 아래쪽 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관리 표준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와 가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지식, 문화 역량과 언어 역량.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다인종이 섞여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영남, 호남, 경기, 강원 문화권에 조금씩 차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사투리나 이런 것들도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 어세스먼트, 정확하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과 실행, 그리고 점검, 옹호와 리더십, 다학제 간의 협력과 기관 간 협력, 통합 사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한 가지 욕구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생기니까 직업도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빈곤해지고 빈곤하니까 아이들한테 교육도 못하고 여가 생활도 못 느끼고 네, 이렇게 돼서 반복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인복지만 전공했다라 그래서 나는 노인만 관리할 거야 아니면 노인복지 문제에 있는 그런 그 클라이언트만 상대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죠. 통합사례 관리에서. 그래서 내가 비록 전공은 노인복지지만 아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도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임상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심리학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어떤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그런 실천 방향들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 관리하고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 간의 협력과 도움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실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기록 유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적정 사례 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 및 역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적정 사례 수 유지.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통합 사례 관리한다고 막 10케이스, 20케이스 할 수는 없죠. 보통 사례 관리자 한 분이 현장에서는 막 한 20케이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10케이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분이 한 10케이스 정도 하시면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사례 관리자도 그렇고 좀 열심히 일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넘어서 막 15케이스, 20케이스씩 하시면 일하느라고 지쳐요. 그래서 정말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숙련도에 따라서 좀
그 케이스들을 좀 적정한 사례 수를 좀 갖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윤리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윤리적인 이슈를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가치 판단이나 윤리적인 어떤 이슈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비밀을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범죄자를 만나서 어떤 그 가족과 그 범죄자인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에 뭐 어떤 그 자기 범죄에 관한 부분들 그것들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 방법을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르는데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윤리적인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자가 윤리적인 어떤 갈등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선적으로 동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슈퍼바이저한테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죠. 나의 상급자나 아니면 나보다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그런 어떤 교육을 받으신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한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슈퍼비전 자문을 받을 수 있겠죠. 또는 세 번째는 관련된 윤리 기준들을 검토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이나 법률 그리고 정책을 검토해서 그런 갈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신 관련 정보와 문헌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례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치 못한 결정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어떤 입장들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과정들을 밝혀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사례관리학회에서 제안하는 대책들 사회복지윤리상담소를 활용하거나 윤리적인 실천 지침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때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는 걸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은 사회복지사 통합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오늘 사례관리에 대한 첫 시간 세 번째 수업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